그리고 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미국 주식 투자 열풍이 상당했잖아요. 그래서 뭐 젊은 층 사이에서도 이 노후를 위해서 S&P 500 여기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근데 뭐 여전히 S&P 500이 너무 많이 올랐다, 고점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오른다 하면서 우리나라 다시 또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아무튼간에 요즘 같은 시기에 S&P 500을 꾸준히 사모으는 그런 투자 행위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이 뭐 그걸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저는 그게 같은 기업인데 한국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 싼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주식이 훨씬 더 꾸준하게 얘기해왔지만 훨씬 더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을 무시할 필요는 없죠. 근데 무조건 미국이 좋다, 무조건 한국이 좋다 이런 거는 투자할 때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양성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남들이 다 좋다 그럴 때, 남들이 안 좋다고 할 때 안 좋은 데 투자하는 게 항상 나아요. 한국 주식은 뭐 완전히 뭐라 그랬죠. 그때 뭐 한국 사람 한국에 투자하는 걸 막 조롱했잖아요. 맞아요. 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그죠? 근데 그때 한국에 투자했었어야 되죠. 물론 단기적인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항상 남들이 얘기할 때 거꾸로 가는 연습이 필요해요. 남들이 막 이건 죽어도 안 돼. 이건 망할 거야. 이럴 때 그 시장이 가장 좋은 시장이에요. 지나고 나면.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기적인 등락에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노후 준비예요. 내가 60살이 넘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할까. 그것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6개월 돈 벌기 위해서, 얼마 벌기 위해서,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내 노후를 위해서 그러면 한 달에 내가 얼마큼 투자를 해야 될까? 월급에 내가 300만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제일 먼저 투자 자금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 거꾸로 하죠. 다 쓴 다음에 투자할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그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노후 준비를 할 때 주식에 투자하는 거고요. 특히 한국에 난 어떤 주식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뭐 코스피 200 간단하죠. 좀 당장 시작해야 되고요. 오늘 당장 계좌를 열어야 돼요. 연금저축펀드 계좌 열어야 돼요. 그래서 10,000원도 좋아요. 하루에 10,000원이라도.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억 원 정도의 목돈이라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적정한 현금 흐름과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사항입니다. 제가 보통 1억 원 정도의 자금이면 사실 영상에 자극적으로 100만 원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원금을 조금 더 이렇게 보유하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자 한다면 적정 인출 금액은 한 6% 정도의 목표 분배율을 설정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1억 원 기준으로 매월 100만 원에 이렇게 배당금을 만드는 그런 포트폴리오도 만들 수 있지만, 오늘은 한 연간 한 6% 정도 목표 분배율을 한번 달성할 수 있는 이러한 포트폴리오 샘플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현금성 자산, 타이거 CD 금리 플러스 액티브 합성 종목,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연한산 목표 분배율은 2.5% 수준입니다. 얘는 금리 연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중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같이 떨어지게 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원금 손실 가능성은 일단 없다라는 점, 그리고 매월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투자 비중은 한 10% 정도 일단 반영을 했고요.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인 운영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현금성 자산의 투자 비중을 조금 더 높여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미국 주식 관련돼서 타이거 미국 S&P 500 그리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배 해당 종목들은 월 배당 ETF는 아닙니다. 분기 배당을 현재 지급하고 있고요. S&P 500의 경우는 연한산 목표 분배율이 1.18%, 그리고 나스닥백의 경우는 0.6% 정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당 분배금 나오는 거 가지고도 우리가 재투자 재원이나 아니면 소비할 목적으로 활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 중심으로는 약 한 12.5% 정도
정도 각각 투자 비중을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성장의 약 한 25% 정도 비중이 반영이 된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한국형 슈드입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종목. 현재 연한사 몸표 분배율은 3.79%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해당 투자 비중은 약 한 10%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고배당주 관련돼서 우리나라 플러스 고배당주 일단 한번 넣어봤고요. 연한산 목표 분배율 계산했더니 3.79. 얘가 원래는 한 4, 5, 6% 정도의 분배금을 지급을 했었는데 최근 우리나라 주가가 많이 상승했듯이 플러스 고배당주 주가도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ETF들의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때는 목표 분배율 자체가 낮아지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목표 분배율을 내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책정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배당 ETF를 결국에는 매수해야 되잖아요. 매수했었을 때는 목적은 내가 차익 목적은 사실 아니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 배당 ETF를 매수했는데 매매 차익, 즉 성장 중심의 운용을 요구하면서 많은 배당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뭐 운이 좋아서 어느 해에는 뭐 배당도 많이 받고 성장도 많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일단 중요한 것은 배당 ETF를 매수할 때 첫 번째 1조건은 그래도 저평가된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더 많은 보유 주수를 확보하면서 그리고 배당금을 그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고평가된 종목보다는 사실상 다소 저평가되면서 안정적인 분배금을 지급하는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서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기준에서는 슈드가 조금 저평가되어져 있는 부분은 맞기는 한데 또 요새 또 슈드에 대한 실망감들이 조금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슈드 팔아다가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것들을 좀 보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슈드가 많이 회복하지는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커버드콜 ETF들도요, 뭐 선택에 따라서는 우리가 목표 분배율을 최소한 5% 이상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일정 비중은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그래도 뭐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해당 종목들은 타겟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고 있어서요, 연간 목표 분배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옵션 비중을 계속적으로 바꾸는 거고요. 뭐 직전 1년 기준으로 연한산 목표 분배율 보게 되면요, 9.38%로 상당히 좀 높았습니다. 높았고요. 그리고 투자 비중 한 20% 정도 반영을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배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일단 타겟 그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하면서 자, 데일리 옵션이라고 하는 건 옵션 만기일이 하루짜리인. 자, 그러면 옵션 만기일에 따라서 뭘 받냐면 이 콜옵션 매도 포지션에서는 매수자로부터 프리미엄 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프리미엄 이익이 바로 우리가 수령하는 분배금의 재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만기가 매일매일 발생하니까 어떻게 보면 쌓아놓게 되면 프리미엄 이익이 많아지게 되고 그 많아지는 이익이 사실 목표 분배율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종목에 대한 직전 1년도 기준의 연한산 목표 분배율 보시게 되면 15.06%로 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여기도 한 20% 정도의 비중을 반영하니까 포트폴리오의 목표 분배율은 약 한 6.31% 정도가 되더라고요. 따라서 1억 원을 만약에 매수했었을 경우에 연간 6.31%면 연 단위로 따졌을 때 세전 631만 원 정도의 이렇게 배당금을 내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이것을 한 월로 환산하게 되면 약 한 50만 원 정도 선에서의 꾸준한 현금 흐름을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뭐 25% 정도의 비중이 현재 성장 중심으로 또 운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식시장이 좋았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주가 이익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이러한 배당 ETF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들은요, 이 목표 분배율 수준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가 이익은 계속 낮아지는 그런 형태지만 반면에 목표 분배율이 높은 만큼 상대적으로 성장 중심보다는 변동성은 축소하는 형태로 좀 운용되고 있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뭐 배당을 뭐 굳이 받을 필요가 있나? 나는 그냥 차라리 S&P 500 나스닥 꾸준히 운용하면서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인출해서 쓰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뭐 틀린 전략은 아닙니다. 사실상 계속적으로 내가 관리하면서 그 다음에 뭐 필요한 자금만큼 매도해서 소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좋을 수는 있는데요. 사실 이제 관리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배당받는 게 조금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도할 때도요, 여러분들 계속적인 리밸런싱을 통해서 비중을 유지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자산들 중에서 뭐는 상승하고 뭐는 하락했다라고 가정하면 여러분들은 매도 기준으로 상승한 걸 먼저 빼실까요? 아니면 하락한 거를 먼저 인출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내리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만 계속적으로 매도해서 인출하게 되면요, 우리가 최초로 세웠던 포트폴리오에 대한 모든 비중줄이 다 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비중을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운용 매도를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계속적인 리밸런싱을 통해서 균형을 맞춰주시면서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인출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충분히 연습하셨을 때 흔히 말하는 뭐 자가배당, 내가 운용하면서 인출할 수 있는 전략들을 잘 활용은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뭐 차선책으로 배당 포트폴리오들을 활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손쉽고 그 다음에 가장 편안하게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돈 1억 원을요 힘들게 모았을 때 투자 대신 맘 편히 묻어두고 싶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 금리가 낮아지면서 일반 예적금은 이제 메리트가 없어졌는데 현금을 어느 계좌에 옮겨 놓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사항입니다. 자, 일단은 현금은 일단은 뭐 예금을 두던 아니면 금리형 ETF를 매수하던 뭐 비슷한 방법은 될 수는 있는데요. 자, 일단은 3년 이상 내가 묵혀둬도 된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일정 부분 그래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ISA 계좌의 경우는 3년 단위입니다. 3년 의무 가입 기간을 경과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해지를 하게 되면요,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발생되는 운용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 이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통장에서 내가 예금 가입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자 발생할 때마다 15.4%의 세금을 계속 떼갑니다. 자, 근데 ISA 계좌에서 내가 만약에 예금을 가입하게 되면요, 이자 배당 나오더라도 15.4% 세금 안 떼요. 자, 그러면 세금을 안 뗐다라는 건 세금을 차감하지 않은 그 세전 이자를 다시 원금과 합산해서 계속 재투자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세금 차감한 금액을 재투자한 것보다는 훨씬 더 이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묵혀도 된다면 비과세 혜택 누릴 수 있는 ISA 계좌를 먼저 활용하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나는 지금 당장 ISA 계좌는 굳이 쓰지 않아도 돼 라고 판단되시는 분들, 나중에 가입할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당장 가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ISA 계좌는요, 일단은 가입하게 되면 납입 한도가 늘어요. 그래서 올해 납입 2천만 원, 내가 만약에 올해 납입 안 했다, 다음 연도에 추가로 또 2천만 원 납입 가능해서 총 4천만 원. 그리고 내가 가입한 지 연도가 5년이 됐다 이러면 한꺼번에 1억까지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1억 원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1억 원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계좌를 미리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1억 원을 미리 만들 목적에 있어서는 내가 그래도 절세 계좌를 조금 활용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요, 일단 ISA 계좌는 미리 개설했다가 일단 규모를 시간 지날 때마다 2천만 원씩 늘어나니까 최대 5년까지는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묵혀도 괜찮으면 ISA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예금은 사실 만기가 도래돼야지 확정된 이자를 주는데 여기 표에 보시는 금리형 ETF들은요, 일단은 내가 6개월 정도 보유하게 되면 6개월 동안 쌓인 그 수익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1년 동안 묶어놓기 조금 애매하다라고 판단되는 그러한 목돈들은 뭐 보통 뭐 CMA 계좌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CMA 계좌도 사실 금리 수준이 높은 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금융회사가 조금 아쉽게도 마케팅 측면에서 가입 금액을 좀 제한해 둡니다. 뭐 1,000만 원 이하까지는 몇 프로 주고요, 1,000만 원 이상 되면 금리가 확 낮아지는 그러한 상품들도 대부분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금리형 ETF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금리형 ETF 한번 종목 보시게 되면 MMF 머니마켓, 라이즈 머니마켓 액티브 종목이 있고요. 직전 1개월 정도의 수익률 보면 0.1%, 그리고 직전 1년 기준의 수익률을 보면 3.54. 사실 이제 앞으로 직전 1년에 3.54를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현재 0.1% 월 기준이면요, 연으로 따졌을 때 한 2.5% 정도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미국 MMF도 현재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고요. 해당 종목은 월배당 상품입니다. 그래서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 종목,
직전 1개월 수익률 보면 월등히 높죠. 1.81%. 다만 환 해지 상품이 아니라 환 노출 상품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 다만 환차 이익을 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환차 손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두 가지 선택지는 있기는 한데 내가 만약에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고요. 일정 부분 자 환율에 투자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조금 창출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 종목들도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금리 연동형 관련돼서는 타이거 코파 금리 액티브,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하나로 코파 금리 액티브, 그다음에 타이거 CD 금리 그다음에 KIS 합성 종목들이 있는데 주 주가 이익들 한번 보시게 되면 직전 1개월 수준의 수익률들은 0.1%에서 0.20%로 대부분 비슷하고요. 그리고 직전 1년 기준의 수익률은 사실상 MMF라고 하는 라이즈 머니마켓 액티브 종목이 상당 부분 조금 높았다라는 점 참고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목돈 내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활용할지 모른다. 예금으로 1년 묶어놓기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금리형 ETF를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ISA 계좌를 잘 활용해서 일정 부분 200 또는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과 과세 이연 효과 그리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었을 때 9.9%만 세금 떼는 이러한 절세 계좌들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예금을 가입하는 것보다는 세금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이익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그러한 구성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돈 1억 있는데 이거 우리가 뭐 1억 모으기 굉장히 뭐 저도 영상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1억을 모은 분들이 굉장히 많고 1억을 모으다가 어떻게 그냥 속도가 나서 2억 모았다 3억 모았다 이런 분도 있는데 목돈 1억 있는데 어떤 부동산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우리 당근 자판기님 같은 경우는 경험도 있고 이게 경매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엄두가 안 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1억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부동산을 사야 돼요라고 하면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우선은 목표가 뭔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을 것 같아요. 아, 목표. 네, 그래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목표인지 아니면 그 1억을 굴려서 크게 사이즈를 시세 차익을 키우는 내는 게 목표인지. 네, 그 목표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 혹시 만약에 내가 직장인이고 월급만큼의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 나는 월세를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에어비앤비 같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숙박업을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나는 좀 사이즈를 크게 키워서 돈을 빨리 불리고 싶다. 이러면 지방에도 되게 매력적인 중저가 가격에 잘 팔리는 소액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셔서 빠르게 2억, 3억으로 금액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1억 정도 있는데 내가 이걸 현금 흐름을 그래도 좀 창출하고 싶다. 은행에 넣어서 이자로 나오는 수익은 너무 작으니 그거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지금 에어비앤비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거 조금 자세하게 하나의 예랄까? 뭐 어떻게 하라라든지 이런 걸 좀 얘기를 해 주실까요? 네, 에어비앤비는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좀 약간 불법 아니야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란 사업자를 내게 되면 합법적인 카테고리 안에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서울에 자기 집 인근에 본인 집 인근에 있는 곳이나 아니면 직장 가까운 곳에 뭐 월세나 이렇게 집을 얻으신 다음에 이쁘게 꾸며서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올려서 집을 빌려주는 이런 걸 통해서 현금 창출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요게 처음에 세팅하고 집을 구할 때는 조금 노력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다 세팅을 해놓고 나면 거의 품이나 노력이 들어가지 않고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품이 안 들어간다는 건 어쨌든 에어비앤비도 일종의 숙박업인데 네. 그러면 내가 가서 정리, 청소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알바를 구해가지고 고용하셔가지고 인근의 알바분께 그 청소를 위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 나는 이제 직장에서 돈을 벌고 그리고 이 내가 세팅해 놓은 에어비앤비 숙소에서는 또 돈을 벌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굴릴 수가 있죠. 그런데 네. 언뜻 듣기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반드시 서울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외국인과 내국인 수요가 많은 게 서울인 건 맞는데 역시나 숙소도 많습니다. 근데 일부 지역은 찾는 사람은 많은데 숙소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대표적으로 거기 어디입니까? 이렇게 얘기 드려도 된지 이거 찍어도 얘기해도 되나요? 돼. 아, 네. 그 목포, 울산, 오. 군산 그리고 대구 이런 곳이 사실 되게 괜찮은 앵커 관광지가 많아서 수요는 많은데 비해서 숙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호텔이나 이런 거 말고 에어비앤비로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상대적으로 적다. 네, 맞습니다. 아, 제가 울산 좀 전에 얘기했던 목포, 포항 이런 데 최근에 다 강의를 갔었는데 아, 깜짝 놀란 거는 아니 왜 이렇게 지방에 외국 사람이 많이 다니나 좀 깜짝 놀랐거든요. 네네네. 지금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나는 게 다 그런 게 이제 한국의 구석구석을 찾는 외국인들이구나. 네, 맞아요. 예전에는 깃발 들고 한국에 다 같이 패키지 여행으로 오는 게 트렌드였다고 하면 지금은 여행 자체가 되게 스팟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로컬에 가서 그냥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즐기고 싶다라는 외국인들이 많아서 상상도 못하는 곳에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그러네요. 있고 그런데 숙소가 없어요. 야, 이거 의외로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았던 곳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건 1억 정도를 가지고 에어비앤비로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는 그거보다는 당장 나는 뭐 소득이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창출할 필요는 없고 뭔가 좀 미래의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한 쪽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1억 갖고 뭘 할까요? 근데 저는 약간 그 미래가 성격이 급하고 빨리 돈을 벌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어서 저한테 그 미래가 되게 짧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를 사더라도 난 3개월 길면 6개월 안에 시세 차익을 보고 싶다. 약간 이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경매로 좀 저렴하게 사고 바로 시세 차익 보는 아파트 단타를 했고 만약에 저처럼 좀 욕심이 있으시고 빠르게 3년 뒤 4년 뒤가 아니라 빠르게 시세 차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방에 꾸준히 잘 팔리는 소형 아파트들을 좀 접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단타로 팔게 되면 어쨌든 양도소득세 일반 과세는 내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단타로 부동산을 판매할 때 매매사업자라는 사업자를 이용하시면 77%가 아니라 12개월 미만 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77%인데 이 매매사업자를 이용하게 되면 내가 팔아서 마진을 남긴 양도소득 차액만큼만 세금을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되게 이득이 많죠. 잠깐만 다시. 그 매매 사업자라고 하는 사업자를 이용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매매사업자라는 사업자를 이용하게 되면 내가 보게 된 차익에서 과세표금 구간만큼만 세금을 내게 돼요. 그럼 만약에 1,000만 원의 차익이 남았다 이러면 6%. 뭐 1,500만 원이 남았다. 그럼 그 다음 과세표준 구간에 의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짧게 보유했다고 77%의 세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매사업자를 생각보다 세금은 양도소득세는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 주신 것 같고요. 뭐 그저 그런 아파트보다 똘똘한 아파트 한 채가 최고다라는 의견이 시장에서는 좀 지배적으로 있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여기에 진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해요. 근데 그 똘똘한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나한테 뭐 1억, 2억 진짜 많이 영끌해도 3억밖에 없는데 지금 내가 똘똘한 아파트를 과연 살 수 있을까 해서 답이 없으신 분들은 일단 돈을 크게 키우시는 노력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똘똘한 아파트로 가시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똘똘한 아파트를 바로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굉장히 작은 돈으로도 투자해서 뭐 단타로 아파트를 팔든 아니면 에어비앤비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똘똘한 아파트를 보유할 정도의 능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들리는. 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도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제가 이제 좀 전에 1억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야 진짜 1억 원도 난 너무 많다. 그냥 3천만 원 정도밖에 없는데 3천만 원대로 지금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혹시 부동산 없냐. 이런 뭐 3천만 원으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부동산의 어떤 위치나 유형 같은 거를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경매라는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 3천만 원으로 1억 가까운 아파트를 이제 매수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는 근데 너무 무섭다 하시면 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되는 아파트를 매수하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3천만 원으로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 7천만 원, 8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누가 사나?
그리고 이걸 누가 그리고 이걸 팔 수가 있나 이런 고민을 그렇죠. 하실 텐데 실제로 지방에는 실거주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고 팔고를 하는 단지들이 있어요. 정말 투자자들이 유입이 하나도 안 되고 거기 있는 주민들만 사고 파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들을 잘 골라서 낙찰을 받고 매도를 하시면 되시는데 이런 곳은 되게 신기하고 재밌게도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교육이나 아니면 직장 때문에 이동이 잦지만 지방의 소형 이런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동이 잦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그래서 재밌게도 매수 대기를 걸어놓는 아파트들도 되게 많습니다. 아, 매수 대기. 네. 여기 아파트 나오면 제가 살 테니까 연락 주세요.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진짜 중개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기는요 물건이 안 나와요. 여기는요 어르신들이 돌아가셔야지 나와요. 그렇지. 하시는 단지들이 생각보다 있거든요. 이런 단지 물건이 경매로 나오게 되면 우리는 저렴하게 사서 이걸 조금 정상적으로 바꾼 다음에 그리고 이제 바로 매도를 하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5, 6천, 6, 7천 정도의 아파트다 그러면 뭐 25평, 30평대인데 네, 맞아요. 오브 사이즈. 그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싼 아파트가 있나?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광역시나 뭐 대도시 이런 게 아니고 딱 들었을 때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뭐 남원시 뭐 이런데 알려드릴까요? 어딘지? 네, 뭐 하여튼 예를 들면 네, 뭐 옥천, 해남, 군, 네, 해남군, 진천. 네. 진천만 해도 충청도 아닙니까? 진천이 진짜 거의 단기 매도에서는 거의 강남이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잘 팔려요. 굉장히 서울도 가깝고 네, 일자리도 많고 상대적으로 네, 맞아요. 일자리도 거기 뭐 제천, 원주 뭐 이런 데가 가까워가지고 맞아요. 이 구체적으로 막 나가니까 재밌네요.